폴란드 바르샤바 매서운 겨울 새벽 3시였습니다. 북한 외교관 박영호의 침실에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부스스한 눈으로 낯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유나의 친구 은이었습니다. 아저씨, 유나 언니가 큰일 났어요. 박영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희의 다음 말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만 드라마를 본 게 걸렸어요. 보이부에서 3일 안에 연행한대요. 아저씨, 유나 언니를 도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호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 드라마 시청. 그것은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것도 외교관의 딸이 저지른 일이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 김은주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박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가 우리 딸이 남한 드라마를 봤대. 3일 안에 보이부가 온대. 김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8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해야 할 딸이 그곳에 갇힌다면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여기 폴란드에 있고 유나는 평양에 있는데. 김은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영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3일. 단 72시간. 그 안에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당에 대한 충성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탈출시켜야 해요. 박영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유나를 탈출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김은주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탈북. 그것은 곧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고 북한에 남은 모든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딸을 수용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탈출하거나. 박영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적어둔 연락처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업가,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번호. 새벽 3시 30분. 박영호 부부의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는 무정하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딸은 보이부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 전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영호는 북한 외교관으로서 15년을 봉사해왔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대학을 졸업하고 당의 신임을 받아 해외 공관에 파견되었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쳐 이제는 폴란드 바르샤바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외교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딸 유나였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해외에 나갈 때 가족 중 한 명을 반드시 평양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철저한 통제 장치였습니다. 가족은 사실상 인질이었습니다. 박영호의 경우 그것은 18살 딸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평양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박영호는 국제 전화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유나야. 아버지도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언제나 똑같은 대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말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딸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박영호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외교관이라는 특권도 당에 대한 충성심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양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그가 직접 달려가서 딸을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설령 평양에 간다 해도 보위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은주는 소파에 앉아 계속 흐느꼈습니다. 우리 유나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저 드라마 하나 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박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큰 죄였습니다. 체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문화를 동경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외교관 가족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는 윤동무에게 전화해 볼까요? 혹시 뇌물이라도 써서. 김은주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뇌물은 오히려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절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부부에게 그 빛은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영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중국 사업가 왕밍우이. 지난달 리셉션에서 만난 그 사람. 그는 북중 무역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대화 중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박동무,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게 연락하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시엔 그저 사교적인 멘트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암호 같은 메시지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왕밍우이가 탈북 루트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박영호는 그 가능성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왕밍우이를 만나볼게요. 왕밍우이요? 그 중국 사업가요? 네. 혹시 모릅니다. 그가 길을 알고 있을지도. 김은주는 남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만약 대사관에 알려지면. 알아요. 최대한 조심할게요. 박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유나를 구해야 한다. 3일 안에.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6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는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는 척하며 은밀히 왕밍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만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상담이 있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저녁 7시. 9시까지 성 요한 성당 뒤편 카페에서. 박영호는 손을 떨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대사관의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휴대폰 검사는 언제든 있을 수 있었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되면 즉시 평양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는 폴란드 무역부 관계자와의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외출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행하는 차가 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 요한 성당 뒤편의 작은 카페. 어두운 조명 아래 왕밍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동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소? 박영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 선생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도움 말이오? 제 딸이. 평양에 있는 제 딸이 위험합니다. 3일 안에 보위부에 연행됩니다. 왕밍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탈출을 원하시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을 살려야 합니다. 저와 아내도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왕밍우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매우 위험한 일이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소. 박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 리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북중 국경 쪽 루트를 잘 알고 있어. 내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만나시오. 내가 주선하겠소. 감사합니다, 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왕밍우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일은 매우 위험하오. 실패하면 당신뿐 아니라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영호는 아내와 함께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은주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카페에는 왕밍우이와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리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동무 부부시군요. 왕 선생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따님을 평양에서 빼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리 선생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단 비용부터 말씀드리죠. 평양에서 중국까지 한 사람을 빼내는데 $10,000입니다. 세 분이니 총 $30,000가 필요합니다. $30,000. 박영호가 15년간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설명하죠. 따님은 평양에서 트럭을 타고 압록강까지 이동합니다. 밤에 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들어옵니다. 두 분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서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십시오. 단기 출장이면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베이징에서 따님과 합류한 후 제가 준비한 가짜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김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리 선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5대 5입니다.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합니다. 특히 압록강을 건너는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경 경비대가 삼엄하거든요. 하지만 3일 안에 따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박영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대 5. 반반의 확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따님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암호를 전달하세요. 리 선생은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내일 밤 평양역 뒤편 골목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조력자가 따님을 찾아갈 겁니다. 박영호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호는 평양의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암호를 전달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위독하시단다. 내일 밤 평양역 뒤편 골목으로 나와야 한다. 알겠지?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평양 그 다음 날 저녁. 유나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으면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것. 그것이 발각된 순간 유나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 은희가 울면서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보위부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구하려고 하신다. 어젯밤 전화의 암호를 알아차린 순간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잡힌다면 가족 모두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유나는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를 빠져나와 평양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쌀쌀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평양역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이 짙었습니다. 유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유나 동무.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대 남자가 검은 점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네, 저예요. 나를 따라오시오. 말없이. 남자는 골목 깊숙한 곳으로 유나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는 양파 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 양파 자루 사이에 숨으시오. 검문소를 여러 개 통과해야 하니까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기침도 하지 마시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는 유나를 자루들 사이 깊숙한 곳에 숨긴 후 위에 더 많은 자루를 덮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과 양파 냄새만이 유나를 감쌌습니다. 곧 엔진 소리가 들리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신의주로 양파 배달 갑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짐칸 좀 봅시다.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트럭 뒤편 문이 열리는 소리. 경비원이 짐을 확인하는 소리. 양파만 가득하군. 가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검문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5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발각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양파 자루 사이에 웅크리고 있자니 온몸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트럭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이제 내리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남자가 유나를 짐칸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얼음이 얇은 곳도 있으니 조심하시오. 건너편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혼자 가야 합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만 안내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얼어붙은 강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유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을 아버지. 그 생각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나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음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숨이 차올랐습니다. 추위 때문에 손과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중국 쪽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유나를 비췄습니다. 유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유나의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유나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더 이상 조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대가 강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저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유나, 이쪽이야. 빨리.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조력자였습니다. 유나는 그 목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유나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물속에서 유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손을 뻗어 얼음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웠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유나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온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두 사람은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총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단둥 시내로 가야 합니다. 조력자가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은 유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북한보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거리도 더 밝았습니다. 무사히 건너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대부분은 총에 맞거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조력자의 말에 유나는 다시 한번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지 실감했습니다. 새벽 6시 단둥의 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조력자는 유나를 방에 들여보낸 후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곧 베이징으로 이동할 겁니다. 부모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버지가요? 어머니도요? 네.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력자가 나간 후 유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다. 유나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같은 시각. 박영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딸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김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딸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 무사한가? 잡히지는 않았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 5시 박영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상품 도착했습니다. 박영호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품. 그것은 유나를 의미했습니다. 딸이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보, 유나가 무사해요. 강을 건넜어요. 김은주가 남편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그들 차례였습니다. 당장 대사에게 출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박영호는 서둘러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대사관으로 출근해서 베이징 출장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박영호는 대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사 동무, 긴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베이징에서 북중 무역회의가 열립니다. 당에서 우리 대사관 대표로 참석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15년을 일하며 익힌 포커페이스였습니다. 그래, 언제 출발해야 하나?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야 합니다. 회의가 내일 아침입니다. 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부인도 데려가게. 오랜만에 베이징 구경도 하고. 감사합니다, 대사 동무. 박영호는 대사실을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호는 아내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 딸의 어릴 적 물건들, 그리고 현금.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김은주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벽에 걸린 액자들, 식탁 위의 찻잔.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박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6시 부부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는 8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박영호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미행을 보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의 힘이었습니다. 8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박영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딸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10시간의 비행. 그 끝에는 딸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버리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형제자매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박영호의 배신으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앞만 봐야 했습니다.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다음 날 정오. 박영호 부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리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내 천단 호텔로 오십시오. 802 호실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곧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 재회였습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재회.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복도를 따라 802 호실을 찾았습니다. 박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나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김은주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박영호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던 딸.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리 선생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두 분이 베이징에 왔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5시간. 오후 5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 이후엔 북한 대사관이 움직일 겁니다. 리 선생은 가방에서 여권 3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여권입니다. 물론 가짜지만 공항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은 왕철, 리메이, 왕샤오잉. 이 이름들을 외우십시오. 박영호는 여권을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사진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행은 위험합니다.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탑니다. 방콕에서 한국행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 선생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오후 1시입니다.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박영호 가족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중국인 가족처럼. 리 선생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세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리 선생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리 선생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절대 북한말을 쓰지 마십시오. 중국어를 못하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체크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십시오. 제가 뒤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자유였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오후 3시. 박영호 가족은 리 선생과 헤어진 후 공항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은 혼잡했습니다. 박영호는 위조 여권을 꽉 쥐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방콕행 3명입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
박영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유나와 김은주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탑승권입니다. 게이트는 23번입니다. 탑승은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관문 통과. 박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동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영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여기는 왜? 나도 평양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네. 그런데 자네는 바르샤바에서 온 건가? 그리고 이분들은? 박철수가 유나와 김은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무역회의 때문에 왔네. 마침 부인도 데리고 왔고. 이 아이는 조카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조카? 자네 조카가 베이징에 있나? 이상하군. 그리고 왜 중국 여권을 들고 있나? 자네 외교관 여권을 안 쓰나? 박철수가 박영호의 손에 든 여권을 보았습니다. 중국 여권. 북한 외교관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이건 중국 동료의 여권이네. 잠깐 들고 있는 거야.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깐 자네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 설마 탈북하려는 건가? 박철수가 박영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영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나야, 어머니 손잡고 먼저 가. 아버지, 빨리 게이트로. 유나와 김은주가 보안 검색대로 뛰어갔습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저 사람들 탈북자야. 잡아. 공항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영호는 박철수를 밀쳐내고 가족을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휘슬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나와 김은주는 이미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도 뛰어서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경보음을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게이트 23번. 빨리. 세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무전기로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이트 23번으로 탈북자들이 향하고 있다. 차단하라. 공항 통로는 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앞장서서 달렸고 김은주와 박영호가 뒤따랐습니다. 게이트 23번이 보였습니다. 탑승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탑승권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태워주세요. 빨리. 긴급 상황입니다. 승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탑승 시간이. 제발요. 빨리. 뒤에서 경비원들이 게이트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무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세 사람은 비행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승무원이 기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문 닫아주세요. 아직 탑승 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닫아주세요. 비행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문 열어. 저 사람들 범죄자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철컥하고 완전히 닫혔습니다. 박영호는 좌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와 김은주도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김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를 벗어나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 그곳에서 경비원들과 박철수가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 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졌습니다. 북한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박영호는 딸과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자유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하늘이었습니다. 방콕행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박영호 가족은 좌석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용감했어. 그 추운 강을 건너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김은주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할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거지. 한국. 나만이요? 그래.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한. 그녀가 드라마로만 봤던 그곳. 그 드라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직접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박영호는 리 선생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새로운 삶을 잘 사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호는 택시를 타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서자 세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북한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박영호가 먼저 발걸음을 뗐습니다. 유나와 김은주가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영사가 나왔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이 폴란드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다는 것, 딸을 구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시군요. 이건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일단 한국으로 가시죠. 내일 새벽 비행기 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영호 가족은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영호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김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살아남았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박영호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 터미널의 밝은 불빛,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김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주위를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름다워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요. 공항 곳곳에 광고판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영호 씨 가족이시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곧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정보, 외교관 생활, 탈북 과정 등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박영호는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정부가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빌딩의 조명들,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해냈네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다. 박영호는 북한에 남겨진 형제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박영호의 배신으로 처벌받았을 것이었습니다. 형님, 누나, 동생들 모두 박영호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형님들. 하지만 내 딸을 구해야 했어. 이해해 주길 바래. 김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유나를 살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저도 평양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도 처벌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야 했어요.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꿈을 향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자유롭게. 그리고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박영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드라마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봐라. 아무도 말리지 않아. 김은주도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여기는 재료도 풍부하대. 정말요? 저도 배울래요.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자유도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들, 친구들, 동료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벽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박영호는 딸과 아내를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여보.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었습니다.